금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금값,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금값 상승은 흔히 중국 때문이라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트럼프는 왜 이걸 그냥 두고 있을까요?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금 시세를 건드려서 한 번에 곤두박질 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걸까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피상적인 분석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진짜 핵심판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금값의 문제는 중국 하나로 설명되지 않고 트럼프의 선택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라예요. 숫자와 뉴스 뒤에 숨은 흐름,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풀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금값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트럼프 이야기이고 중국 이야기이며 달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자산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제 표면적인 뉴스가 아니라 판의 안쪽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금값이 오를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설명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금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금값이 오른다는 말이죠. 이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금을 꾸준히 모아왔고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보다 더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달러 중심 질서에 대한 보험으로 금을 쌓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설명을 멈추면 절반만 본 겁니다. 중국이 금을 산다고 해서 미국이 반드시 금값 상승을 용인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미국은 역사적으로 금을 억누를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미국은 원래 금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금을 불법으로 만든 적도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이야기죠. 당시 미국에서는 개인의 금 소유가 불법이었고 시민들은 가지고 있던 금을 정부에 강제로 넘겨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은 달러를 제약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달러 패권을 세우기 위해서는 금이 걸림돌이었고 그래서 미국은 금을 적으로 돌렸던 겁니다. 여기서 트럼프를 봐야 합니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미국 대통령과는 결이 다른 인물입니다. 그는 강달러를 무조건 미국의 힘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달러가 누구를 살찌우고 누구를 말라 죽게 만드는지를 집요하게 봤던 사람이죠.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트럼프는 금값을 싫어하느냐가 아니라 금값 상승이 누구에게 불리하고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느냐는 질문 말입니다. 강달러 체제의 최대 수혜자는 제조업이 아닙니다. 노동자도 아닙니다. 금융입니다. 월가입니다. 달러가 강할수록 글로벌 자본은 금융시장으로 몰리고 자산 가격은 오릅니다. 반면 실물 경제는 경쟁력을 잃습니다. 수출은 어려워지고 공장은 해외로 나가며 지역 경제는 점점 비어갑니다. 숫자로 보면 미국은 성장했지만 현장에서는 쇠퇴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이 구조의 피해자가 바로 러스트벨트였습니다. 러스트는 쇠붙이가 산화되면서 생기는 녹의 영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러스트벨트라는 말은 단순히 낙후된 지역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래는 반짝이던 산업지대가 서서히 녹슬어갔다는 상징이에요. 1985년 디트로이트의 GM 공장 주차장을 떠올려 봅니다. 새벽 6시 주차장은 빼곡했어요. 포드 픽업 트럭과 시보레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교대 근무를 시작하는 노동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아침을 깼죠. 공장 안에서는 기계가 돌아가고 자동차 부품이 조립 라인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건장한 남성들이 용접기를 들고 땀을 흘리며 가족을 책임지는 아빠로서 일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달러가 강세가 되면 수출이 안 됩니다. 수출이 안 되면 제조업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공장은 문을 닫고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반대로 월가의 자본가들만 자산 가격 상승으로 배를 불리게 되죠. 트럼프는 바로 이 장면을 본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무너지는 현장을 본 거예요. 지금 미국은 과거와 다릅니다. 금을 불법으로 만들 수도 없고 금리를 극단적으로 올려서 눌러버리기도 어렵습니다. 부채가 너무 커졌고 금리를 과거처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예전처럼 미정부가 금을 강제로 불법화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금을 다시 불법화한다면 그건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통제력을 잃었습니다라는 백기투항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1933년 루즈벨트가 금을 불법화했을 때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는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강자의 여유였어요. 하지만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건 약자의 절규로 읽힙니다.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겠죠. 미국이 결국 못 버티는구나. 달러가 정말 위험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달러를 팔아버리겠죠. 신뢰는 무너지고 시장은 패닉에 빠집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금을 불법화하는 순간 달러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붕괴되고 그건 곧 자본 유출과 금융 위기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이미 천문학적 부채를 짊어진 상태에서 이런 충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불법화라는 극단적 카드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닌 겁니다. 트럼프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훨씬 더 지능적이고 훨씬 더 우회적인 방법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드러내지 않으면서 말이죠. 중국은 금을 모읍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말이죠. 공식 수치도 있지만 실제 보유량은 더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에게 금은 달러 질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달러를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언젠가 판이 바뀔 때를 대비하는 전략이죠. 이 점이 미국을 더 고민하게 만듭니다. 금을 재평가하는 순간 중국의 힘도 함께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금값 상승은 단순한 투자 열풍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두 패권 국가의 계산이 겹친 결과입니다. 미국은 달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고 중국은 달러를 당장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금은 완충 장치처럼 작동합니다. 미국은 금 대비 약달러를 통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중국은 금을 쌓으며 장기전을 준비합니다. 이 긴장 속에서 금의 위치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나옵니다. 다른 통화 대비 약달러와 금 대비 약달러는 전혀 다릅니다. 유로나 위안 대비 달러를 약하게 만들면 외교 충돌이 생기고 환율 전쟁으로 번집니다. 2015년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글로벌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압박했고 각국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IMF가 개입했고 G20에서 공식 안건으로 다뤄졌죠. 단 3% 평가절하에 이런 파장이 일었습니다. 왜요? 통화는 국가의 얼굴이고 환율 조정은 곧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금은 국가가 아닙니다. 정치적 상대도 없습니다. 금값이 오르면 달러 가치는 자연스럽게 낮아지지만 누구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G20 회의장에서 금이 너무 올랐다고 항의할 나라는 없습니다. IMF가 개입할 이유도 없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이보다 조용하고 관리하기 쉬운 약달러 경로는 없습니다. 금값 상승은 실질적으로 달러 평가절하와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외교적 마찰은 최소화할 수 있는 우회로인 겁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트럼프가 금값 상승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막으려는 이유도 크지 않습니다. 금융 중심 질서를 흔들고 실물 경제의 존재감을 키우는데 금은 유용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태도는 방관에 가깝지만 그 방관은 계산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금값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여기서 단정은 위험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과열 신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오른 자산은 언제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온다고 해서 이상할 일은 아닙니다. 시장의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다만 구조는 과거와 다릅니다. 금을 금리로 찍어 누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금은 종이 자산이 아니라 실물 기준의 자산이 됐고 중앙은행과 국가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변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은 쉽게 끝날 국면도 아니고 무조건 폭등을 확신할 국면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전과 다른 판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사야 한다. 얼마까지 오른다. 이런 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질문은 남깁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자산은 어떤 질서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질서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판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만큼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